네, 대형 음식점 한일관의 대표 김모 씨가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 씨 가족 반려견에 물려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반려견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 성폭력 피해자의 상당수가 지인을 통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타까운 개물림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늘 포털 사이트에는 한일관이나 최시원 씨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그만큼 반려견 사고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건데 현재 반려견에 대한 법적 규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물보호법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특히 반려견에 대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동물의 이제 학대 행위에 대해서 더 많은 규정이 할애되어 있죠. 그런데 반려견과 관련해서는 시행 규칙에서 맹견을 한 5종류로 특정을 해놓고 그 외에 사람을 공격해서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에 대해서도 맹견이라고 이제 규정을 했어요. 그럼 그 맹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은 목줄뿐만 아니라 외출을 할 때 목줄뿐만 아니라 입마개를 꼭 부착을 해야 되는, 입마개를 씌워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된 최시원 씨의 개는 프렌치 불독이에요. 이 프렌치 불독은 저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에 의하면은 맹견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이 프렌치 불독이 이전에도 사람을 물은 전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개이기 때문에 입마개와 목줄을 했어야 하는 거죠. 그걸 지키지 않은 것은 과태료 50만 원 미만 이하의 행정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목줄과 입마개를 채워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과태료 50만 원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도 있고 또한 단속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죠. 이게 행정벌이 되는 건데 이게 일일이 다니면서 강아지 워낙 반려견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신고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교통법규 위반을 했을 때 파파라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고가 됐을 때 처벌을 하듯이 이 반려견의 이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앞으로도 아마 이런 파파라치가 좀 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신고가 됐을 때나 처벌이 가능한 거고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위반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일일이 다 처벌되는 거는 어려움이 있죠. 문제는 이렇게 한 번씩 사고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이제 대응적인 처벌밖에 안 된다는 것이 문제이고, 그래서 이번에 2006년하고 2012년에 이 맹견 그리고 이 반려견 관련해서 법 개정이 있었지만 그것이 다 관심이 없다 보니까 폐기가 됐습니다. 이제는 맹견뿐만 아니라 좀 위험 가능성이 있는 이런 반려견의 경우에는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좀 더 가중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련법이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맹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5가지가 맹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맹견 종류가 5개로 특정이 돼 있고 그 외에는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 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는 맹견을 18종류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각 주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원용을 해서 우리가 개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맹견의 종류를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또 이번 사고에서 한일관 대표 유족 측은 소송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는데 하지만 이따른 반려견 물림 사고로 인해서 견주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이게 이제 특별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이제 형법에서 과실치사, 과실치상으로 지금까지 의율해서 처벌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이제 도사견이 우리를 탈출해가지고 초등생을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 중과실치상이 돼서 그때 금고형이 선고된 적이 있는데요. 그 외에는 벌금이나 이렇게 이제 형법상 처벌이 되는데 특별법으로 동물보호법이나 이런 데서 특별법으로 이런 맹견이나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서 사람을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별법으로 좀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또 우리 개는 순해 그러지 않을 거야 하는 견주들의 인식 변화도 좀 필요하다고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전에 우리 사회에서 좀 동물 학대 행위가 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권리가 없다 보니까 동물보호법이 동물 보호에 좀 치우쳤지 이 견주들의 의무사항이라든가 이런데 또 아니면 이제
그 반려견의 그 에티켓 이런 문화는 많이 발전을 못한 그런 한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지금 반려견 시장이 커졌고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문화가 좀 예. 더 발전할 필요가 있고 그런 때 그 이번 사건이 좀 기여하는 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에 반해 일각에서는 위험한 맹견에 한해서는 사육 허가제를 도입하거나 아예 반입을 금지해야 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해외 반려견 관련 법적 규제는 우리나라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해외도 다 이렇게 이제 어린 아이들이 맹견에 물리는 사고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그런 관련법을 개정하자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경우에는 위험한 개법이라고 해서 이런 맹견들을 키울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돼요.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그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뭐 마이크로칩 같은 걸 이식해야 되고 또 이 그 숫개들의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을 해서 좀 더 이렇게 온화하게 만드는 그런 수술도 법제화되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맹견을 키울 때는 시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 맹견이 제대로의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어울려 살 수 있는 개인지를 또 주기적으로 체크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주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맹견을 한 18가지로 세분화한 거예요. 그래서 4종의 경우에는 공격성이 강한 4종의 맹견의 경우에는 일반인은 소유를 못하도록 그렇게 규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도 법 개정을 통해 또 견주의 성숙된 인식을 통해서 더 이상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주제를 한번 전환해 볼까요?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건 중 하나는 또 성폭력 사고입니다. 얼마 전 의붓 할아버지의 성폭행으로 인해서 아이 둘을 낳은 소녀의 소식이 참 충격적이었는데 가족이었기 때문에 더 신고를 못했겠죠? 그렇죠. 이제 그 또 할머니가 중간에서의 그 관계도 있기 때문에 피해 청소년이 신고하는 거는 쉽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그 친고죄가 성폭력 사건이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신고 건수가 그러니까 그 수사 건수가 더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암수 범죄라 그래서 숨어 있던 범죄가 좀 많이 드러난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일반인들은 이 친족 간의 성폭력이 뭐 그냥 뉴스에 한번 나오는 그게 전부일 거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그 이 관련 그 사건들을 접해 보면 굉장히 예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한변협에서 대한변협 산하의 법률구조재단의 재무이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소송구조 그 결재를 할 때 보면 한 달에 한 2~3건 정도는 친족 간의 성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그 특징은 피해자들이 거의가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가 그 뭐 아버지라든가 뭐 그것이 이제 계부든 뭐 어떤 이제 사실상의 그 관계이든 간에 경제적으로 의존성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는 본인이 피해 아동이 얘기를 했을 때 가족 관계가 파탄나는 데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뭐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왜 그런 가족 관계는 깨져야 되지 않느냐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 가족 안에서의 매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신고할 그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범죄의 친족 간의 성폭력의 범죄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한 피해 여성, 피해 아동, 피해 청소년의 한 인생을 파괴하는 굉장히 아주 중대한 결과를 놓는 그런 범죄입니다. 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서울해바라기 센터가 있어요. 여기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중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게 71.9%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지인 성폭력 사고가 빈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지인 안에는 뭐 평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도 있겠지만 뭐 알림 채팅 통해 가지고 만났거나 뭐 이런 것까지 포함된 것이 71.9%인데요. 저것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범죄는 절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다수는 계획범인 경우가 성폭력 범죄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저 지인 성폭력 중에서도 이 친족이 한 1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폭력 가해자가 지인일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후유증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그 고소라든가 신고를 못하는 이유는 그 피해 여성들이 이제 나이가 어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처벌을 받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가족이든 이렇게. 그래서 본인이 보복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든가 해서 미리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뭐 처벌 강화의 문제도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피해자 보호에 더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더 강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가 처벌 이후에 피해자의 그 뭐 주소라든가 뭐 주거지라든가 이런 여하 간의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볼 수 없는 재반 조치를 취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신고 이후에 항구적으로 이 그 접근이 금지될 수 있는 좀 그런 근본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피해자 중 특히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경우도 무려 21.5%였는데요.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신고를 할 또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다 추후에 신고자가 머무를 어떤 지원 확충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제도가 마련이 돼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쉼터 같은 것이 있고요. 근데 그 쉼터도 제한적이거든. 기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피해 아동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가정에 연계돼서 좀 뭐 입양은 아니더라도 위탁돼서 양육이 가능하건 할 수 있고 이런 제반적인 좀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법제적인 것도 그렇지만 이 지역 사회가 관여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지역 사회 문화가 좀 더 이런 성폭력에 대해서 더 좀 뭐라 그럴까요? 온정적이라는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열린 마음으로 피해자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피해 아동 청소년들의 그런 변화된 모습은 학교 선생님들이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의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도 상담센터는 많고 이런 상담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좀 더 쉽게 다가가서 이런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벌 강화, 가해자의 처벌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7년 이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뭐 실제 나오는 선고되는 형량을 보면 그렇게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중형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법정형보다도 이제 실제 선고 형량이 좀 더 높아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강화되어야만 신고할 그 용기를 낼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